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에 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는 우선 이제 크게 세 국가를 대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과 또 미국과 우리나라입니다. 영국은 사회복지를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로 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시작한 나라였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가 빨리 도래했고요.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시작된 그러한 나라로 우리가 꼽을 수 있고요. 미국은 지금 가장 선진화된 나라로서 사회복지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고, 또 우리도 그것을 보고 여러 가지를 이제 앞으로 수정하고 또 우리가 받아들일 그런 여러 문제도 있고 해서 공부가 시작돼야 될 겁니다. 자,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는 먼저 엘리자베스 구빈법의 성립으로부터 해서 구빈법이 어떻게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는가. 그래서 이 구빈법을 통해서 복지국가가 태동되었고, 이 태동된 복지국가가 이제 복지국가로 발전되어서 복지국가가 성립되었고, 이 복지국가가 그러나 잘 유지되는 것 같았으나 이제 상당히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고,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대처해 나가는지를 갖다가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죠. 정확히 사회복지 정책이겠죠. 정책이 가장 먼저 발달하기 시작한 나라인데요. 1940년대에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복지국가를 실현한 나라입니다. 영국은 16세기 전반에 벌써 헨리 8세가 구빈법령을 제정하기 시작하였고요. 17세기에 들어서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체계화된 엘리자베스 구빈법을 갖다가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후반에는 복지국가의 태동이 시작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르기까지, 대전 후에까지 이제 비버리지라는 보고서에 기초해서 영국에서 복지국가가 드디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 이르러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국가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복지국가 이론이 심각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요. 오늘날 복지국가가 위기에 다각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는 영국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를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의 성립과 구빈법의 발전, 복지국가의 태동, 성립, 그 대응 단계로 나누어서 서서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고대부터 중세기까지 국가에는 국가의 복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요. 중세까지의 복지 문제 해결은 원칙적으로 상호 부조의 비공식적인 제도에 따라 이루어졌던 것을 여러분들이 몇 차례 소개를 받았습니다. 비공식 제도의 중요한 주체로는 대체로 가족이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범위를 확장하면 친척이 있고요. 그리고 또 지역별로 지역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중세로서는 봉건 영주가 있었죠. 그 영주들, 그리고 교회의 교구, 또 수도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이러한 지금까지 열거한 것들이 복지 책임을 떠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봉건주의가 붕괴되었고요. 절대 왕정 시대로 접어들게 되자 영주와 교회가 중심이 되어 왔던 종래 구빈제도가 와해되었죠.
절대 왕정 시기는 즉 15세부터 17세기까지 이르는 시기인데는 면직물 공업을 위한 약물을 공급하기 위해서요. 대규모의 종획 운동이 시작되어 농민은 토지로부터 쫓겨나고요. 빈민으로 전락하여 불황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개혁으로 많은 교회의 수도원이 해산되었죠. 그리고 종래 수도원에서 자선사업을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었던 노동력이 없는 많은 빈민이 길거리에 앉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중세의 노동 능력이 있는 빈민뿐 아니라 자선 대상이었던 노동력이 없는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여서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빈민이 대량으로 발생하자 이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해졌고요. 빈민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531년에 헨리 8세의 법령은 빈민 구제를 위한 영국 정부의 최초의 조치였습니다. 즉 국가에서 시작한 최초의 조치였다는 것이죠. 이 법령은 시장이나 치안판서로 하여금 교구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노인과 무능력한 거린들이요. 구호 신청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는 제한된 지역에서 구호를 할 수 있도록 등록하고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 법령은 빈민에 대한 공공의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거지나 불황인들에 대해서는 잔인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영국에서 빈민에 대한 자선 및 구호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헨리 8세는 빈민 구호 기관이었던 교회 재산을 몰수하면서 1536년 법령을 제정하여 정부 책임하에 공공의 계획을 확립하였는데요. 거린들은 한 곳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에야 교구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그 교구는 교회 헌금으로 노동력이 없는 빈민을 보호하여 노동력이 있는 거린들은 일하도록 강제하였습니다. 그리고 5살부터 14살까지의 늙은 아동들은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도제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빈민구를 위한 재정이 어려워지자 1572년도 엘리자베스 1세는 법령을 재정비했죠. 정비하여 빈민구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반세를 부과하였고 이 법령을 운영하기 위한 빈민감독관 제도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 법령은 정부가 스스로 독립해서 생활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울 책임이 있음을 최종적으로 천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1576년에는 교종을 설립하고 양모, 대모, 양모라고 해서 양이 털리죠. 대마, 아마, 철을 공급하여 일할 수 있는 빈민, 특히 젊은 사람들이죠. 이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1597년 법령에서는 시한 판사가 교구위원들과 4명의 지역사회 유의들을 빈민 감독관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빈원은요, 이 구빈원은 노인, 맹인, 전륜발이 그리고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부모와 자녀 간의 생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그 1601년에는 종전의 구분법 법령을 집대성하여 그 유명한 엘리자베스 구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빈민 구제의 재원이 국가 개입을 통한 조사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빈곤 정책의 효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이 법은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요. 빈민 구제의 재원이 국가 개입을 통한 조사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빈곤 정책의 효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구빈법은 빈민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시급하였습니다. 먼저요.
건장한 건인으로 불렸던 이들은 교정원 또는 작업장에서 강제로 노동을 하였습니다. 시민들은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했고요. 다른 교우로부터 온 거린들은 최종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고조한 장소로 되돌려 보내졌습니다. 그리고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거린이나 불황자들은 감옥에 투입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노동의 빈민은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노동력이 없는 빈민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병자, 노인, 맹인, 기머거리, 봉어리, 신치장애 또는 미친 사람 및 어린아이가 따른 편모 등이 이 유형에 분류됩니다. 이들은 구빈원에 수용을 하였습니다. 만일 이들 중에서요, 거처할 지빈고구는 돕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빈민 감독관들은 그들에게 의복 및 연료들을 제공하면서 원해 구요를 실시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요보호 아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은 먼저 고아, 기아 또는 양쪽 부모들이 모두 도피했거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양육을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무료로 위탁됐고요. 위탁 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경매에 맡겨졌습니다. 그리고 8세 이상의 아동들 중 소년의 경우 24세가 될 때까지 상거래 활동을 배우면서 또 소녀의 경우는 21세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로서 도제 생활을 하게 하였습니다. 자, 구빈법의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엘리자베스의 구빈법은 종래 봉건 시대의 구빈과는 달리 구빈이 공식화되고 체계화된 것이긴 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빈민을 통제하려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한편 절대 왕정이 붕괴되었고요. 부르주아 정권이 수립되면서 종전의 중앙 집권적 구빈 제도가 완전히 이제는 분권화되기 시작하였고요. 교구로 이임되면서 빈민구호가 활발한 교구로 빈민들이 이주하는 폐단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 빈민구호가 잘 되는 지역으로 이동하였다는 뜻이죠. 이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생겨난 제도가 1662년 바로 정주법인 것입니다. 이 정주법은요, 교구로 하여금 구빈이 가난한 지역에 새로운 빈민이 들어왔을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들은 본래 거주지로 강제로 송환을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주법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었고요. 이 때문에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만들고 실업이 되는 문제를 낳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17세기 후반 영국은 네덜란드와 치열한 상업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요. 이때 네덜란드는 효율적인 산업과 무역을 성공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구빈원을 생산적으로 운영하여 그것에 소용된 사람들이 수집품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길거리에는 또 거린이 없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영국에서도 산업에 빈민을 투입하게 되는 작업법을, 즉 자동차법을 제정하고 브리스톨을 비롯한 몇몇 도시에 본격적으로 작업장을 설치하여 수출품을 제조하는 작업을 시켰습니다. 이 작업장 구법은 다시 177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작업장 테스트법은 빈민이 구제를 받으려면 작업장에 수용돼야 되죠. 작업장에 수용되어야 하며 작업장에 수용되기를 거부한 경우는 구제를 받을 자격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열악한
작업장에서 생산물을 조잡한 것이 많았고요. 비효율적인 운영, 빈민의 혹사, 노동력의 착취 등으로 많은 문제를 유발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은 오늘날 직업보도적인 성격을 띤 원초적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는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면 11세기 후반때 시작된 영국의 산업혁명은 영국의 사회를 농업사회로부터 산업사회로 공멸시켰고요. 이 과정에서 많은 임금노동자들이 빈민계층으로 형성하였는데 종래의 구빈제도로서는 이 새로운 빈민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새로운 제도의 구빈제도가 탄생했는데 이것이 바로 1782년의 길버트 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길버트 법이라는 건데요. 길버트 하원이 제시한 노동법으로 가장 작업장에서 비참한 생활과 착취에 대해서 개선을 목적으로요 만들어진 것으로 노동을 가능한 빈민을 자기 집에서 기거하게 하면서요 헛되거주죠 하면서 작업을 얻을 때까지 원의 고를 인정해 주는 것과 노동의 대가로요 얻은 수입에 생활에 부족한 후에 그 부족한 액수를 보충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 거택고 제도의 효시가 되었고요. 그리고 보조제도인 스펜햄랜드법이 법적 기초가 되었고요. 스펜햄랜드법이 기초가 되었고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를 추구하게 한 제도인 것입니다. 스펜햄랜드법은요. 지역에서 결정된 임금 보조제도의 일종으로 일명 브리스키리빵법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구빈세를 갖다가 재원으로 해서요. 저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표준 임금인 미달 부분만큼은 보조해주는 일종의 최저생활 보장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빈민 노동자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인도주의적 동기를 가지고 시작한 이 법이 빈곤이라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느 정도 이바지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빈세의 격정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를 주로 부담하게 된 자본가 계층이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자본가들은 스프링핸드법이 근면한 자기들의 희생 위해서 게으른 노동자를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기존 구빈제도의 비판과 더불어 1832년 발족된 왕립구빈위원회가 조사를 터대로 1834년 개혁이 이루어져 신구분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사실상 종지부를 찍고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새롭긴 하지만 가혹한 성격을 지닌 구빈제도입니다. 이 법에 따라 확립된 구빈원칙은 20세기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기본 원리가 되었습니다. 신구빈법은 스펜햄랜드법에 따라 마련된 임금보조제도를 폐지하였고요. 자저와 절약을 강조하는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철학적 기초로 하여 노동력이 있는 빈민들이 고택고를 갖다가 금지하고 행동 초원리를 관철시켰으며 행동 초원리를 관철시키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구빈행정 제도를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노동력이 있는 빈민에 대한 원의 구조를 폐지하고 이들에 대한 구빈을 작업장 내에서 구빈으로 제한한다. 이것을 갖다 작업장 제도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받은 노동력이 있는 빈민의 생활 조건은 자라에서 사는 최하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 조건보다 열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즉 열등초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빈민의 유형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균일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구빈행정이 전국적 통일을 기한다. 즉 전국적 통일이 원칙. 이것이 그 새로운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이제 구빈은행에서 사회 철학의 영향을 어떤 것들이 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복지국가의 태동인데요. 신구빈법은 억압적이면 사실상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당시 억압적인 구빈법이 유지가 될 수 있던 배경은 고등경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방임주의와 당시 최고의 덕목주의적 가치였던 자조였습니다. 그러나 19세기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임금, 노동자의 착취 문제 등 자본주의 사회 조직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크게 부각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경제공황은 기존의 자유방임주의로는 자본주의 체제의 경제, 사회적 불균형에 대처하기 역부족임을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에 따라 19세기 후반의 영국에서는 이 나라의 구빈 행정 간의 사회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세 가지 요소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요소는요. 노동운동의 성격 변화였습니다. 노동운동의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이죠. 1884년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 일단은 지식인으로 결성된 페비안협회에서 1900년 이후 페비안협회와 여러 노동자 대표들이 함께 모여 설립한 노동당입니다. 노동정책 형성에 이르는 첫 줄이 역할한 페비안주의자들은 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평등, 자유, 우애, 민주주의 및 복지 관점에 따라 자유시장제도의 미비점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기능이라고 설명하면서 정부 집단주의적 책임을 크게 강조하였습니다. 그것이 노동조직이 추구하는 복지국가의 이론적 바탕이 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자선조직협회의 사업입니다. 빈민의 생존 문제에 대한 공정의 관심이 고조되었고 조직적인 자선사업이 전개되는데 아직도 자유주의적 사상이 지배적이었던 당시로서는 빈곤의 빈자의 개인적 실패로서 빈자를 개인적인 실패자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도덕적 계획을 주도하는 방법으로 또 개인에게 자조의 정신을 불어넣는 기한 노력으로 정당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1869년 자선구제 조직 및 걸식 방문협회를 런던에서 창설되었고요. 1870년에 자선조직협회로 개칭이 되게 됩니다. 자선조직협회의 원리는요. 개인이 자기 자신을 빈곤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공공구를 받는 것은 빈민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빈민을 시에 의존하여 살아가게끔 만든다는 찰머제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84년에요. 런던의 톤비호를 시초로 이른바 인보안 사업이 크게 되게 됐죠. 자, 1884년 런던 토인비홀을 시초로 이른바 인보관 사업이 크게 성장하였는데요. 중산계급이 있는 지식인들이 이 빈민촌에 정착하여서 빈자에 대한 교육과 문화수준 향상에 헌신하여 사회 입법 등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려는 노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인보관 사업은 집단 사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인보관운동은 집단 사회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요소로서는 일련의 사회조사 사업입니다. 사회조사 사업. 사회조사는 영국의 구빈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회조사는 1886년 부유한 실업가인 부스가 실시하였는데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직업, 생활 및 노동 조건, 작업 시간 및 임금 그리고 실업 상태 등을 조사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획기적인 그 제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획기적인 제도는 19세기 마지막 사반세기는
사반세기라는 것은 여러분들 25년을 뜻하죠. 영국의 사회복지 접근이 자유방임주의에서 국가 개입주의로 옮겨가는 분수령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태동기에 나타난 가장 획기적 제도적 변화는 사회보험제도의 수립입니다. 사회보험제도가 이것이 가장 획기적인 제도 변화 중에 하나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보험제도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는 독일입니다. 독일은 1871년 비스마르크가 민족 통일을 성취한 후 얼마 안 가서 경제 불황에서 빠져 노동자들이 크게 타격을 받고 사회민주당이 세력을 뻗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탄압법을 제정하는 한편 노동자 계급의 보호를 내걸어 1883년 의료보험을 효시로 1884년에 산업재해보험, 1889년에 연금보호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확립한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복지국가의 성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지국가의 전환은 사회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렇게 전제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보험제도는 복지국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시민들이 복지는 국가의 의무가 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부는 구호로서가 아니라 권리로서, 이제는 구호가 아니죠. 권리로서 받는 것이 많군 구민법이 도움을 받으면 얻게 되는 오금명을 드디어 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제1차 세계대전으로부터 민생화시키는 문제, 커다란 사회 문제로 되어서요. 1921년 실업보호법이 제정되어서 국민보험법으로부터 독립하여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복지국가라는 말이 널리 사용하게 되었던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때부터인데요. 이 어려운 대전 중에 전쟁 국가의 경험은 복지국가의 길을 예상보다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1942년 11월 비버리지 보고서는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했는데요. 이 비버리지 보고서에 따르면은 사회 보장은 최소한의 실업 질병 또는 재해로 중단된 수입을 보장하고 노령, 은퇴, 세대주 사망 시 부양 손실에 대해 제한하며 또한 출생, 사망, 그리고 결혼 등에 대해 따른 예외적 지출을 충족시킨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보장은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한 소득 보장임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사회보장청이 설치되면서 구민법이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비버리지 보고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회보장의 의미는 실업, 질병, 자해로 중된 수입을 보장하고 노령때 세대주 부양소에 대처하며 또한 출생, 사망 그리고 결혼 등에 따른 외적지를 충족시킨다는 의미였고요. 빈곤 이외에 따른 네 가지 해악, 즉 질병, 무지, 불결 그리고 나태 또한 인간의 복지를 제한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비버리지 보고서의 내용은 5가지 프로그램의 기초를 두었는데요. 알아보면 첫째, 통일적이고 종합적이다. 둘째, 사회보험급여를 통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조하기 위한 국가적 프레임으로 공적 구조다. 셋째, 첫 아이 후의 각각의 아이들에 대해 초등급여를 제공하는 아동수당이다. 넷째, 전 국민에 대한 종합적이고 자유로운 건강보험 시장 서비스다. 다섯째, 경제 위기 시의 대량 수입을 방지하기 위한 공공사업을 통한 완전 고용등이 있습니다. 자, 기본 원리는 비버리지 보고서 기본 원리는 6가지죠. 행정의 원리, 포괄적 법인 원리, 통일 닥칠 원리,
동일 급여의 원리, 수재 기본적으로 중시시키는 모든 급여의 적적성 원리, 그리고 수혜 대상 분류의 원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41년에 가정수당법이 제정되고요. 1946년에는 산업재해국민보건서비스법이 제정되었고요. 그리고 1948년 드디어 아동법, 국민보조법, 가족수단의 법이 1948년 7월에 전면적 시시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국민생활을 보장하는 영국 복지국가의 탄생이 도래되게 된 것입니다. 자, 복지국가의 일개 그 대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70년 후반부터는요, 복지국가 이기론이 등장해서 복지국가는 그 정당성을 상실했는데 보수당의 대처는 시인자의 또는 신보수즘에 대한 복지국가의 얘기했고요. 노동과 분리하는 제3의 길을, 노동을 보는 적극적인 노동 복지 정책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제3의 길은요, 적극적 복지 전략인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정과 시간에 세부적으로 저와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례복지 기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복지죠. 불안정부의 우기 핵심 원리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정과 시간에 특별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공부할 계획입니다. 캐브론이 마찬가지고요. 이로써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영국의 사회복지 정책사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 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